크림 전쟁 패배로 인해 러시아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산더미같이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떠난 니콜라이 1세에 이어 1855년 재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2세,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2세 사후 러시아 제국이 망하기까지의 120여 년 동안 알렉산드르 2세를 제외한 그 어떤 러시아의 황제도 사회, 정치, 경제 구조의 근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절정에 오른 19세기 중반, 대량 생산으로 물건 실컷 찍어내며 돈 왕창 벌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국민들의 대부분이 농노신분인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니 국가와 국민들은 가난했고 무기의 성능에서 영국, 프랑스와 큰 격차가 벌어졌고 징병제로 징집한 병사들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으니 제대로 훈련을 받았을 리 없었죠. 크림전쟁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운 좋게도 나폴레옹 몰락에 결정타를 먹였던 러시아였지만 러시아가 약소 국가들 앞에서나 대장행세를 할 수 있었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과의 실제 전투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혀 있었던 알렉산드르 2세는 의회를 설립하고 법제를 정비했으며 잼스트보라고 하는 지방자치기관을 두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25년에서 6년으로 줄였죠. 가장 핵심적인 개혁안은 1861년에 시행된 농노제 폐지. 도시의 공장들은 자유로운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수많은 농노들은 소수의 귀족들에게 예속되어 땅에 묶여 있었고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과 지식인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전체가 집어삼켜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던 알렉산드르 2세는 선수를 쳐서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러시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전제 정치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였으니 그런 전통을 무시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알렉산드르 2세는 조선의 왕 정조의 행보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왕족이 죽어서 상복을 몇 년 임내 만회하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정조는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이 백성들 삶이 고달팠던 조선의 부국 강병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감각을 가진 군주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귀족들 입장에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물건처럼 팔아먹을 수 있었던 농노들에게 갑자기 자유도 주고 땅도 나눠준다고 하니 당연히 싫어하죠.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으니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는 대신 토지 매매 가격의 80%를 나라에서 내주고 농민이 20%의 분할 상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분배했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 자유로워진 농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정조가 승하한 후 조선이 다시 사대부들이 나라를 망치던 때로 회귀한 것처럼 알렉산드르 2세 사후 러시아가 멸망할 때까지 러시아의 군주들은 반동 정치를 펼칩니다. 크림전쟁의 패배로 인해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영국에게 내어준 여파는 당시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령이었는데 크림전쟁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영국이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 전쟁 배상금 때문에 가뜩이나 관리비만 해도 버거운데 전쟁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러시아가 호구딜을 했다고 놀림받지만 당시의 러시아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정작 미국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 거래를 승인한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슈어드의 냉장고라고 조롱했고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를 두고 북극곰 정원이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슈어드가 죽는 날까지도 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털어낼 수 없었죠. 서유럽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이미 자유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넘쳐 흐르던 때였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전제 정치의 타도를 의미했어요. 그런 사회적 흐름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세력들이 반정부 테러 단체를 만들어 수차례나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시도를 합니다. 한편 19세기 말이 되며 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능을 못하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도구가 새롭게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근대사회는 인간의 삶의 질서와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이 종교에서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이행되던 시대였던 거죠. 독일은 범게르만주의로 러시아와 슬라브인으로 구성된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범슬라브주의를 주장하며 대중들을 선동했죠.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던 발칸반도 내의 여러 공국들,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는 독립을 위해 보스니아와 불가리아인들은 차치권 획득을 위해 민족주의를 외쳤고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을 약화시켜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해 이들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는 이들 발칸반도의 국가들과 연합해 오스만 제국을 침공하면서 1877년 4월 24일 12차 러시아 오스만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듬해인 3월에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산스테파노에서 평양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 내의 슬라브인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거나 자치권을 내줘야 했고, 러시아에게는 카프카스 산맥 부근의 오스만 영토의 일부를 할양했으며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해협도 개방해야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오랜 수고는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의 나라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대영 제국이 또 간섭합니다. 러시아의 팽창을 염려한 영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산스테파노 조약이 오스만 제국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때 독일 제국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회의를 주도하며 중재자로 나섭니다. 수도 베를린에 회의 장소까지 내어주는 친절함을 발휘합니다. 근데 조약 내용의 수정이 러시아에게 불리할 게 뻔했거든요. 근데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1873년에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3국의 황제를 모아놓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베를린 회의를 열었다는 건 기존의 동맹을 깨고 판 없자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역시 비스마르크의 예상된 의도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의 강대국들 간의 균형 유지였고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독일을 제외하고는 딱히 손잡아줄 나라도 없었으니 결국 러시아가 독일을 적대한다면 유럽의 외톨이 신세가 될 거라는 걸 비스마르크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베를린 회의의 결과 불가리아의 영토가 축소되어 러시아가 이곳을 통해 흑해로 진출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또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보스니아 내의 민족주의 운동을 격화시켰고 결국 비스마르크의 발행과는 달리 유럽의 균형이 무너지고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독일 제국이 패망하게 되죠. 어쨌든 발칸반도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은 습보로 돌아가고 전쟁에 승리하고도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채 개망신당했다는 분노로 여론은 들끓었으며 황제에 대한 자유주의 혁명 세력의 테러가 활발해집니다. 결국 1881년 3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드르 2세는 테러를 당하고 치명상을 입은 채 치료를 위해 궁전으로 복귀했지만 곧 사망하고 맙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알렉산드르 2세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가 1881년에 다음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러시아를 부흥으로 이끌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권력 유지 욕심에 국민들을 더욱 탄압하는 길로 가게 될까요?